수저우의 가을은 늘 그렇듯 섬세한 수묵화처럼 다가왔다. 운하를 따라 늘어선 낡은 가옥들의 흰 벽과 검은 기와 위로 낙엽이 소리 없이 내려앉는 계절. 내가 반평생을 바쳐 돌보고 있는 작은 사립정원 박물관 먹향호연의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다. 오래된 목조 건물의 삐걱이는 소리, 정원의 대나무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새소리만이 이 공간의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다. 나는 쉰 후반의 여자, 수린. 젊은 날의 짧은 열애 끝에 오랫동안 혼자였다. 어떤 이들은 내 삶이 너무 단조롭고 외로울 것이라 짐작했지만 나는 이 먹향원에서 나름의 충만함을 느끼며 살아왔다. 이곳은 단순히 내가 관리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돌아가신 스승님께서 평생을 바쳐 가꾸신 그의 혼이 깃든 곳이자 내게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매일 아침 정원에 이끼 낀 돌계단을 쓸고 서재의 오래된 서책들의 먼지를 털어내며 스승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 내게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다. 책장에서 풍겨나오는 묵향과 오래된 종이 냄새는 세월의 덮개만큼이나 깊은 안정감을 주었다. 하지만 인정해야 했다. 해질 옆 홀로 정자에 앉아 차를 마실 때면 문득 밀려오는 깊은 외로움이 있다는 것을. 젊음은 아득한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고 남은 생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질 때도 있었다. 친구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빴고 가끔 찾아오는 방문객들과의 대화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이 고요한 먹향원 안에 나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오후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정원의 국화 몇 송이가 마지막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고 나는 서재 창가에 앉아 오래된 두루마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펼쳐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삐걱 하고 오래된 나무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관광객인가 싶어 무심코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숨을 멈췄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했다. 60은 넘어 보이는 나이. 왕년엔 꽤 매력적이었을 법한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어딘지 모르게 지치고 세월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가 천천히 다가오며 입을 열었다. 혹시 수린 아니니? 목소리. 아, 그 목소리였다.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기억 속 어딘가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바로 그 목소리.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누구? 신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다. 남자는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름을 말했다. 나야, 진해. 기억나니? 우리 고등학교 때 진해. 그 이름 석자가 내 귀에 박히는 순간 잊고 지냈던 과거의 풍경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풋풋했던 17살의 나, 그리고 내 첫사랑이었던 우리는 짧지만 강렬한 시간을 함께 보냈었다.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가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그 후로 40년 동안 그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내 앞에 서 있었다. 진해, 정말 당신이군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당황스러움과 함께 설명하기 힘든 설렘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다. 정말 오랜만이다, 수린. 여전히 그대로구나. 아니, 더 아름다워졌어. 그의 능숙한 칭찬은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나를 일깨우는 듯했다.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를 안으로 안내했다. 여긴 어떻게? 수저우의 문화 관련 일로 잠시 들렀다가 우연히 이 근처를 지나게 됐어. 그런데 문 앞에 먹향원이라고 쓰여 있기에 혹시나 해서 들어와 봤지. 네가 이런 곳을 관리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내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아. 우리는 정원의 작은 정자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어색함도 잠시, 그는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어갔다.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순탄치만은 않았던 사업 실패와 이혼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실패한 자의 쓸쓸함과 재기를 갈망하는 듯한 희미한 그림자가 엿보였다. 그리고 그는 내 이야기를 물었다. 나는 오랫동안 혼자 지내며 먹향원을 지켜온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주었다. 그는 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때로는 존경심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과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고 유머 감각도 여전했다.
40년 전 내가 그를 좋아했던 이유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그는 아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네. 하지만 조만간 다시 들러도 될까? 내 이야기가 더 듣고 싶어졌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떠나고 난 뒤 먹향원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정적이었다. 잔잔했던 내 마음에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듯 설렘과 혼란의 파문이 일렁이고 있었다. 40년 만에 나타난 첫사랑. 그의 등장은 과연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나는 애써 그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슴 떨림에 나를 맡겨보기로 했다. 어쩌면 이것이 내 남은 생에 찾아온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그 후로 지내는 약속대로 자주 먹향원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씩 들르던 것이 점차 매일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그의 모습이 보였다. 우리는 함께 수저우의 오래된 운하를 따라 걷기도 하고 작은 찻집에 앉아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는 마치 잃어버렸던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 내게 끊임없이 관심을 표현했다. 수린, 너는 정말 대단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혼자서 지켜내다니. 내 손길이 닿은 곳은 어디든 따뜻함이 느껴져. 너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아. 그의 칭찬과 다정한 말들은 메말라 있던 내 마음에 담비처럼 스며들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즐거워졌고 그가 없는 시간은 어딘가 허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느끼는 외로움의 깊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듯 그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먹향원 정자에서 밝은 달을 보고 있었다. 귀뚜라미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수린, 사실 요즘 내가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어.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프로젝트요? 응. 수저우 인근에 흩어져 있는 오래된 문화 유적들을 복원하고 그것들을 연계해서 새로운 문화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거야. 아주 의미 있는 일이 될 거라고 확신해. 그는 눈을 반짝이며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과 흥분이 담겨 있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그의 열정적인 모습에 나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정말 멋진 생각이네요. 그렇지.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나 혼자 힘으로는 부족해. 특히 수저우 지역의 문화계 인사들이나 후원자들과의 연결이 중요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수린, 내 도움이 필요해. 제 도움이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는 당황해서 되물었다. 너는 이 먹향원을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관리해왔잖아.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명성이고 너는 이 지역 유지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거야. 내가 나서준다면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거야. 그의 말은 논리적인 듯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다. 그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에는 전혀 경험이 없는데요. 괜찮아.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너는 그냥 내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가끔 필요한 자리에 함께 나가주기만 하면 돼. 우리가 함께라면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야. 그는 어느새 내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따뜻한 체온과 간절한 눈빛에 내 마음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리의 미래라는 말이 묘하게 내 가슴을 뛰게 했다. 그날 이후 그는 문화복원 프로젝트 이야기를 더욱 자주 꺼냈다. 처음에는 막연했던 계획들이 점차 구체적인 모습으로 포장되어 갔다. 그는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엄청난 수익과 명예를 얻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집요하게 금전적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초기 자금이 조금 부족하네. 은행 대출을 알아보는 중이긴 한데 절차가 까다로워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수린, 네가 혹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조금만 투자를 해줄 수 있을까? 물론 큰 금액은 아니야. 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오르면 바로 이자와 함께 돌려줄게.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줘. 그의 제안은 너무나 감성적이고 달콤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그의 설명은 여전히 어딘가 허술했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나 증빙 자료 같은 것은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빛은 미묘하게 흔들렸고 때로는 초조해 보이기도 했다. 정말 그를 믿어도 될까? 마음속에서 의심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의심하는 내 자신이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40년 만에 찾아온 첫사랑, 내 외로움을 알아주고 따뜻하게 감싸준 사람. 그를 이렇게 의심하는 것은 너무 매정한 처사가 아닐까. 나는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과 현재의 불안한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다. 혼자 있을 때면 나는 그의 말을 곱씹어 보았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되짚어보며 미심쩍은 부분들을 떠올렸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터넷으로 그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지만 그가 말한 문화사업가로서의 이력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오래된 신문 기사에서 그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이 사업 실패로 구설수에 올랐다는 짧은 기사를 발견했을 뿐이었다. 설마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나는 예전에 함께 알고 지냈던 친구에게 그의 근황을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친구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네. 글쎄, 몇 년 전에 크게 사업 말아먹고 잠적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는 사람은 없을걸. 친구의 말은 내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작은 단서들이 하나둘씩 모여 그의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을 어렴풋이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정말 나를 사랑해서 돌아온 것일까? 아니면 그의 눈에 비친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들, 이 먹향원의 명성, 나의 작은 저축, 그리고 어쩌면 내가 연결해 줄 수 있는 후원자들이었을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갔지만 나는 차마 그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다. 만약 내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 짧은 행복마저 산산조각 날 것이 두려웠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겁이 났다. 나는 애써 그의 좋은 점만을 보려 했고 그의 다정한 말들에 기대어 불안감을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 관계는 처음부터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며칠 뒤 진해는 평소보다 조금 더 들뜬 모습으로 먹향원을 찾아왔다. 그는 손에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다. 수린, 드디어 프로젝트의 중요한 첫 단추를 꿰게 되었어.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유력한 투자자를 만났는데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 이제 정말 시작이야. 나는 마지못해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의 들뜬 모습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런데 그 투자자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네. 바로 이 프로젝트의 안정성인데 만약 네가 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투자가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하더군. 그는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 여기에 간단하게 서명 하나만 해줄 수 있을까?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야. 네가 이 프로젝트의 명예 고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같은 거지. 그가 내민 서류는 꽤 두꺼웠다. 얼핏 보기에도 단순한 명예 고문 위촉장 같지는 않았다. 나는 망설이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첫 장에는 문화보건 프로젝트 투자 약정서란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건 투자 약정서잖아요? 아, 뭐 형식적인 제목일 뿐이야. 내용은 별거 없어. 그냥 네가 이 프로젝트를 지지한다는 의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서류를 넘겨보았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 사이로 투자자 수린이라는 문구와 함께 내가 책임져야 할 의무 조항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내가 가진 예금 계좌 정보를 기입하는 란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지지 서명이 아니었다. 명백한 투자 계약서였고 나에게 상당한 법적, 금전적 책임을 지우는 문서였다. 진해 씨,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네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수린,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그는 당황하며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니요, 설명은 필요 없어요. 당신이 처음부터 무엇을 원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바로 그때였다. 그가 황급히 서류를 챙기다가 실수로 서류 가방을 떨어뜨렸다. 가방 안에서 다른 서류 뭉치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그 중에는 낡고 구겨진 법원 서류 봉투도 몇 개 섞여 있었다. 봉투 겉면에는 채무불이행 통지서, 가압류 신청서 같은 붉은 글씨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의 문화복원 프로젝트는 허울뿐인 거짓말이었다. 그는 거액의 빚에 쫓기고 있었고 어떻게든 재기할 자금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는 내게 접근했고 첫사랑이라는 감상적인 포장지로 자신의 진짜 목적을 숨긴 채 내 돈과 내가 평생 지켜온 이 먹향원의 명성까지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믿었던 첫사랑의 배신,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에 대한 깊은 환멸감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먹향원의 서재는 유난히 어둡고 무겁게 느껴졌다. 창밖에는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내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다. 나는 차분하게 탁자 위에 찻잔 2개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가 서재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조금 전 그가 떨어뜨렸던 서류 뭉치 중 일부가 내 손안에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해가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역력했다. 아마도 내가 서류의 내용을 확인했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것이다. 수린, 아까는 내가 너무 당황해서 오해야. 정말이야. 그는 들어서자마자 변명부터 늘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 위로 40년 전 순수했던 소년의 모습과 현재의 초라하고 비겁한 남자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가슴속이 시리도록 아팠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앉아요, 진해 씨.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했다. 그는 머뭇거리며 내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나는 탁자 위에 있던 서류 몇 장을 그의 앞으로 밀어놓았다. 채무통지서, 가압류 신청서, 그의 추악한 현실을 증명하는 문서들이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려다 말고는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이게 당신이 말한 문화복원 프로젝트의 진짜 모습인가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창밖의 빗소리만이 서재 안을 채웠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반성이나 미안함보다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변명과 원망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그래, 맞아.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나 완전히 망했어.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아무도 날 거들떠보지도 않아. 이게 내 마지막 기회였어, 수린.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분노와 자기 연민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그래서 나를 이용하려고 했군요. 내 돈 그리고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먹향원까지. 이용이라니 말이 너무 심하잖아.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나는 정말 너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당신이 말하는 우리는 대체 누구인가요? 당신에게 나는, 그리고 이 먹향원은 당신의 재기를 위한 발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 아닌가요? 너 정말 매정하구나. 그는 비난하듯 나를 쏘아보았다. 나는 정말 절박했어. 너는 가진 게 많잖아. 이 정도는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40년 전 첫사랑에 대한 예의도 없는 거야? 그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역겹게 느껴졌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비난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그의 이기심과 비겁함에 깊은 환멸을 느꼈다. 당신에게 첫사랑은 아름다운 추억이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도구였을 뿐이군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연민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이곳은 당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진해 씨. 다시는 이곳에 찾아오지 마세요. 내 등 뒤에서 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아마도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잠시 후 의자가 끌리는 소리와 함께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척이 느껴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재를 나갔고 잠시 후 먹향원의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가 떠나고 난 뒤 서재에는 다시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나는 창가에 기댄 채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40년 만에 찾아온 설렘은 결국 차가운 배신과 깊은 상처만을 남기고 떠나갔다. 내 어리석음과 그의 기만에 대한 분노, 그리고 산산조각난 환상에 대한 슬픔이 뒤섞여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고 먹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서재를 둘러보았다. 가지런히 꽂힌 서책들, 스승님의 손때 묻은 붓과 벼루, 창밖으로 보이는 고즈넉한 정원 풍경.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문득 깨달았다. 지네는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이곳에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여전히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배신감의 상처는 깊었지만 그 아픔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단단한 무언가가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었고 내가 지켜온 가치에 대한 확신이었다. 나는 천천히 탁자 위에 찻잔을 치웠다. 그의 몫으로 준비했던 찻잔은 온기 한 점 없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내 찻잔에 새로 따뜻한 차를 따랐다. 향긋한 차 향기가 서재 안에 퍼져나가며 무거웠던 공기를 조금이나마 씻어내는 듯했다. 홀로 마시는 차는 썼지만 그 쓴맛 끝에 희미한 단맛이 느껴졌다. 그래, 이것이 현실의 맛일지도 모른다. 달콤한 환상보다는 쓰디쓴 현실이 때로는 더 깊은 깨달음을 주는 법이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서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던 서책 한 권을 집어들어 제자리에 꽂았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내게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창밖의 정원은 밤비에 젖어 더욱 청초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첫사랑의 환상은 깨어졌지만 내 삶은 끝나지 않았다.